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이제 제일 첫 번째 보셔야 되는 부분이 정보 처리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에 대한 부분인데요.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요즘에 이제 많이 보시는 정보 위주로 되어 있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럼 이렇게 수집된 정보들, 뭐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실 수도 있고 책을 통할 수도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수집해서 이것들을 처리하고 그리고 나면 그 과정들에 의해서 이것들을 이제 변화시키고 그리고 저장해주는,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전체적인 시스템 자체를 정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되는 내용 중에 이제 정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걸 저장하고 전달해서 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되면 아, 이게 정보 시스템이구나.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정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들어보시긴 했겠지만 정확하게 언어를 모르겠어 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요. 자, 일단 자료하고 정보에 대해서 살펴보셔야 되겠죠. 정보하고 자료는 굉장히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자료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형식화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현실 세계로부터 나와 있는 단순한 관찰이라든지 어떤 측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수집되어 있는 값들. 그럼 뭐 숫자가 예를 들어 1이라는 숫자도 있고 2라는 숫자도 있고 3이라는 숫자도 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단지 자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객체에 대한 실제를 반영하는 거고 이거를 기호화한 거다. 그래서 기호화라는 말도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보라는 건 뭐냐? 자, 이렇게 얻어져 있는 자료들을 그냥 나열해 놓으면 사실 별로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것들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것들을 좀 더 가공을 해서 좀 좋은 상태로 만드는.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상태, 즉 어떤 특정 목적이라든지 문제 해결에 대해서 이것들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공해 놓은 것, 이것이 정보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자료를 처리해서 얻은 결과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의사결정을 위한 값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1이나 2나 3이라고 하는 값은 그냥 자료, 데이터예요. 그런데 여기에 1과 2를 더해서 3이라는 값이 나왔다.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서 나오는 이 3이라는 값은 여기서는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정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즉 자료를 처리기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이것들을 가공을 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값으로 만들어 놓은 것, 이것을 정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자주 출제가 되는 편이기 때문에 잘 구분을 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자료 처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자료 처리 시스템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일괄 처리입니다. 일괄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돼요? 묶어서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하나씩을 바로바로 처리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 개의 내용들, 여러 개의 처리 과정들을 모아서 일정량의 데이터를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량의 데이터를 모아서 한꺼번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아, 요거는 일괄 처리구나.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휴대폰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휴대폰 요금은 어떻게 돼요? 한 달에 한 번씩 납부를 하게 되어 있죠. 매일매일 내가 조금씩 사용한 것들을 모아서 처리한다 라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일을 하면서 매일매일 이제 급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한 달에 한 번씩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데이터들을 모아서 처리하는 것들을 여기서는 일괄 처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고요. 일괄 처리 시스템은 시스템 중심이고 그 다음에 테이프와 같은 순차 접근 방식을 하는 업무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단위 시간당 처리하는 작업 수가 많은 편이기 때문에요. 시스템 성능은 높은 편이고요. 주로 뭐 급여 계산이라든지 연말 결산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주로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보셔야 될 부분이 온라인 처리 시스템과 분산 처리 시스템입니다. 자, 온라인 처리 시스템은 그때 발생할 때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실시간 처리 시스템, 온라인 처리 시스템 같은 말이고요. 또 즉시 처리 요구, 즉시 처리한다. 발생하는 즉시 처리한다. 그래서 내가 원할 때 바로바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건 사용자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구축 비용은 좀 많이 소요가 된 편이고, 자, 그때 처리하는 것들 뭐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좌석 예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은행 업무를 본다든지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주로 다 온라인 처리 시스템에 포함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분산 처리 시스템인데요. 분산 처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분산되어 있다라는 건데 이런 여러 컴퓨터들을 연결해서 하나로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쓰는 것처럼 운영하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반면에 효용성과 융통성은 높은 편이고 분산되어 있는 것들을 연결만 시키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스템의 확장은 조금 더 쉬운 편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세 가지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요. 온라인 처리 시스템, 즉 실시간 처리와 일괄 처리에 대해서만 조금 더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한 기능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DBMS,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이 왜 등장이 됐는지 아셔야 되는데요. 자,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 데이터들이 하나 모여서 이만큼 굉장히 큰 범위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걸 데이터베이스라고 하죠. 자,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빨리 써야 되겠죠. 그리고 정확하게 이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건 다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같이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 사용자가 공유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들은 처음에 모아놓기만 하고 꾸준히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삭제도 필요하고 수정도 필요하고 삽입도 되고 할 테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수시적인 구조 변경에 대해서 매번 수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줄여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내가 물리적인 어떤 그런 주소들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용에 의해서 데이터 값에 의해서 검색을 할 수 있는 이런 필요성들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고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정의를 살펴보면요. 한 조직의 여러 운영 시스템들이 공용하기 위해서 통합되어 있고 저장을 해놓은 운영 데이터들의 집합이다라고 해서 이제 요거는 그냥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한 거고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제 많이 보기로 주어지고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부분은 요 네 가지입니다. 통합된 데이터, 저장된 데이터, 운영 데이터, 공용 데이터 이렇게 되는데요. 동일한 내용들에 대해서, 동일한 데이터들에 대해서 중복성은 배제가 된 상태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통합된 데이터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통합은 되어 있지만 중복된 것들은 배제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저장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주로 어디에? 컴퓨터로서 저장 매체로서. 그러니까 컴퓨터에 접근 가능한 저장 매체로서 테이프라든지 뭐 디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겠고 운영 데이터. 조직의 존재 목적이라든지 유용성 이런 측면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하고 한 조직에서 여러 응용 프로그램들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공용 데이터라고 하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아주 짧게는 네 가지에 대해서만 설명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상세 설명까지 같이 주어져서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입니다. 그럼 이렇게 잘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의 특징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 사용자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내가 이용하고 싶을 때마다 바로바로 응답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실시간 접근성이 되겠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데이터들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계속 꾸준히 지속적으로 변화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삭제도 돼야 되고 수정도 돼야 되고 삽입도 돼야 되고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최신의 데이터로 유지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같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당연히 동시 공유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위치나 주소가 아닌 데이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참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네 가지 실시간 접근성, 지속적인 변화, 동시 공유성, 내용에 대한 참조. 이 부분은 한글로 되어 있는 내용과 영문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반드시 같이 알아두시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알아본 거고요. 이제는 그럼 이런 데이터베이스들이 구축이 되었을 때 어떤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자,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어떤 정보들이 이렇게 모아져 있는 그러한 테이블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보시는 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이런 테이블이 하나 있는데요. 이 테이블에 보시면은 나와 있는 뭐 학번이라든지 이름이라든지 학년, 학과 이런 식으로 틀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인터넷상에서 회원가입을 할 때 뭐 이름을 쓰고 주소를 기록을 하고 전화번호를 넣고 하는 것들처럼 그런 구조화되어 있는 이런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개체 타입이라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 학번이라는 속성, 이름이라는 속성, 학년이라는 속성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이제 실제로 데이터를 넣게 되는데 실제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으면 이걸 개체 어커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와 있는 개체 어커런스들은 이제 이 내용들이 채워져 있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개체 어커런스가 모여 있는 걸 개체 집합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용어적인 부분들도 종종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용어 구분을 좀 잘 해두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속성이라고 나와 있는 것 데이터베이스 논리적인 최소 단위, 즉 필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나와 있는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필드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체라고 하는 건 정보의 논리적인 단위, 즉 레코드. 그러니까 이렇게 한 행 나와 있는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레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개체 타입이라고 하는 건 보셨던 것처럼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틀이에요. 구조. 아, 요런 항목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요런 구조를 개체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개체 어커런스는 실제로 개체의 값이 들어가 있는 상태. 그래서 개체 어커런스나 개체 인스턴스는 같은 말입니다. 그다음에 개체 집합. 그래서 이런 어커런스들이 모여 있는 것들. 그래서 개체 어커런스들이 모여 있는 것들을 개체 집합이라고 하는 거죠. 용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혼돈되시지 않도록 잘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는 그럼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특성들에 대해서 나오는지 살펴봐야 하는데요. 자,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는 실제로는 논리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 이렇게 이제 제일 많이 구분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 논리적이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 관점이에요. 그다음에 물리적이라고 하는 건 컴퓨터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용자나 응용 프로그래머가 데이터를 바라보는 쪽, 그건 논리적인 거죠. 어떤 구체화된 형상으로 내가 만질 수는 없지만 구조화되어 있는 걸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이건 논리적인 구조고요. 물리적인 것들은 실제로 저장된 데이터가 들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물리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간단한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기에 이렇게만 구분할 수 있으시면 되겠고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좀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종속성과 중복성에 대한 부분인데 종속성과 중복성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잘 출제가 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종속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서로 의존 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구성 방법이나 접근 방법이 변경이 되면 응용 프로그램도 같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에 의해서 같이 변경되는 것. 그래서 여기서는 상호 의존 관계라고 보시는 거고요. 중복성이라고 하는 건 데이터가 중복돼서 저장되거나 관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을 입력을 할 때 아주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입출력되기도 하고 여러 사용자가 같이 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복성이 발생될 수 있는데요. 이런 중복성이 발생이 되면 일관성이 당연히 없어지겠죠. 그리고 보안성도 결여가 될 거고 당연히 이런 내용들이 중복된 게 자꾸 늘어나다 보면은 저장하는 매체라든지 비용 처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경제성도 당연히 저하가 될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 자체가 계속해서 정확한 상태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불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속성과 중복성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잘 출제가 되는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부분도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 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이제 같이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자,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건 어떤 거다라는 거 이제 알겠는데 이것들을 그러면 관리해주는 시스템이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데이터들을 모아놓은 것 그리고 이 관리하는 프로그램들 이것들이 전부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생성과 조작들을 담당하는 소프트웨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통틀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고요.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서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정의하는 기능이고요. 두 번째가 조작하는 기능이고요. 세 번째가 제어하는 기능입니다. 일단 정의한다라고 하면 논리적 구조도 정의를 하고 물리적 구조도 정의를 하고 이 둘 사이에 매핑되는 부분, 접속 사상에 대한 것도 정의를 하게 되는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대한 이 세 가지에 대한 각각의 내용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필수 기능이 아닌 것은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세 가지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논리적 구조나 물리적 구조를 정의하고 이 사이에 사상을 정의하는 것 이게 정의 기능이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문으로 되어 있는 표기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조작 기능이라고 하는 건 데이터를 어떻게 돼요? 검색도 해야 되고 삽입도 해야 되고 삭제도 해야 되고 이런 작업들을 지원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지원하다 보니까 사용자들이 사용하기가 좀 더 쉬워야 되고요. 그리고 좀 단순해야 되고요. 정확해야 되고 이런 특성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접근 방법도 쉬워야 된다는 것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제어 기능이에요. 제어라고 하는 건 이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정확성이라든지 안전성 이러한 것들을 좀 같이 포함해서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정확성과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시성 제어, 보안과 권한 검사, 무결성 및 제약 조건 유지 기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써 있는 텍스트대로 바로 알아두시기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내용에 대해서 제어 기능은 동시성 제어를 하고 보안과 권한 검사를 하고 무결성 제약 조건을 유지를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능인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영문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이 영문과 한글 내용들 그리고 이 세 가지와 각각 상세 내용들은 반드시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좀 살펴볼 텐데 여기서는 장점 부분을 조금 더 암기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장점에서는 당연히 중복을 최소화시켜 놓은 거고요. 데이터들을 같이 써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 공유할 거고 데이터의 일관성이나 무결성을 유지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보안도 보장이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이것들이 시스템화되어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요. 표준화가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유연성도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 자체에 저장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기 때문에요. 접근성이라든지 응답성은 당연히 좋겠죠. 근데 대신에 데이터 자체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이 컴퓨터가 가지는 부담감도 좀 커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료 처리하는 방식이 조금 더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비용이라든지 백업이나 복구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장점이 훨씬 더 큰 편이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단점보다는 장점 쪽에 비중을 두어서 다 숙지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보다 좀 더 큰 범위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요, 발생되는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유지도 해야 되지요. 그 다음에 필요한 시점에서는 바꾸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는 사용자로는 데이터 관리하는 관리자, 그 다음에 우리와 같은 일반 사용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 만드시는 분들, 그래서 전부 다 사용자에 속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언어, DDL, 이건 정의어였었죠. 그 다음에 DML, 이건 조작어였었죠. 그 다음에 질의어.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가 이제 데이터 언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관리해주는 시스템. 그래서 저장 매체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듈까지 관리하는 게 DBMS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데이터 사전이라든지 사용자 데이터가 같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는 실제로 사용자가 누구가 있는지, 그 다음에 데이터 언어로는 어떤 것들이 쓰이고 있는지, 그 다음에 DBMS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포함되는지 정도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 중에서 또 중요도가 좀 높은 게 나왔죠. 스키마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많이 출제되는 그러한 부분인데요. 자, 데이터 스키마라고 하는 것들은 데이터의 전체적인 구조,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제약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써놓은 것들. 이걸 이제 스키마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뭐 개체에 대한 부분, 속성에 대한 부분, 관계에 대한 부분, 제약 조건에 대한 부분까지 전부 다 정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스키마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사용자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거는 외부 스키마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매체, 저장 매체, 컴퓨터 매체 이런 물리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는 게 이제 내부 스키마입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스키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여기 개념 스키마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외부 스키마는 다른 말로는 서브 스키마라고도 하고요. 사용자 요구사항들이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라든지 프로그래머라든지 이러한 사용자들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한 그런 뷰를 정의하는 단계예요. 뷰라고 하는 건 이제 이후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어떤 데이터가 이만큼 많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어떤 특정 조건을 주어서 요만큼만 보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가상으로 만들어지는 테이블들을 보통 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이 외부 스키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개념 스키마는 전체적인 논리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일반 스키마 그러면 개념 스키마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부 스키마는 물리적인 저장 형태로서 기술이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언어도 살펴보셔야 하는데 사실 데이터베이스 언어는 우리가 앞에서 보셨었던 데이터가 정의하는 역할, 그 다음에 뭐 조작도 해야 되고 제어도 해야 된다. 이거랑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DDL, 데이터 정의어예요. 정의어는 내부 스키마를 데이터베이스에 적용을 해서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고 관리해주는. 그래서 데이터를 생성도 하고 변경도 하고 삭제하고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언어로서 종류는 반드시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create, alter, drop. 그래서 테이블을 생성을 하거나 아니면 테이블을 구조를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테이블을 삭제를 하거나 이런 용도로 사용되는 것들이 DDL, 데이터 정의어에 포함이 되겠고요. 조작어는 삭제하고 수정하고 검색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검색하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수정 이런 역할들 해주는 것으로서 select, update, insert, delete. 그래서 이러한 명령어들을 가지고 각각의 데이터들을 검색도 하고 추가도 하고 삭제도 할 수 있는. 근데 구분해 두실 건 여기서는 테이블이고 요거는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범위가 다르죠. 그러니까 테이블 자체에 대해서 테이블 자체를 만들거나 테이블에 대한 구조를 바꿔주거나 아니면 테이블에 대한 삭제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여기서 정의어에서 사용이 되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의 하나하나의 데이터들을 검색하거나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경우에는 조작어에서 사용이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리고 데이터 제어는 당연히 무결성을 유지를 한다든지 보안과 권한 검사를 해주거나 이러한 작업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명령어들로서 commit 또는 rollback 아니면 grant 아니면 revoke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제어를 해주는,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승인을 하고 저장을 할 건지 아니면 이런 사용자가 이걸 써도 되는 권한이 부여가 될 건지 아니면 부여되었던 권한을 다시 해지를 하는지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제어어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세 가지에 대한 내용들과 각각의 명령어들이 어디에 포함되는지는 좀 봐주시면 좋겠고 요 내용들은 이후에 수업에서 한 번 더 나올 테니까 그때 조금 더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 사용자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주는 관리자, 그리고 응용 프로그래머, 그
그다음에 일반 사용자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당연히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그리고 뭐 나머지 모든 자원들 이것들을 다 통제하고 그다음에 수행해주고 하는 사람이나 집단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관리해주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응용 프로그래머는 일반 사용자들이 이 데이터베이스를 쓸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프로그램 설계도 하고 개발도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 사용자들은 뭐 지금 사용하시는 여러분들, 우리 유저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성하는 그 큰 그림에서요. 각각의 상세한 내용들까지 같이 살펴본 거였고 각각 구성에 대해서 이 나와 있는 설명들을 전부 다 암기해 두실 필요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요 내용들까지는 좀 잘 숙지해 두셔야지 나중에 문제를 푸실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